신부 이경희가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이름이 같아서 전생연분이라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전생연분이 아니고 요새는 32년 가까이 살다 보면서 이름 같다, 뭐가 같다 라는 이유로 이게 인연이다, 전생연분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작년 9월 23일자로 32년 공직생활 끝내고 고용노동에서 끝내고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하다가 그냥 도저히 더 이상 공직에서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명퇴 신청을 하니까 갑자기 명퇴가 안 돼. 왜 안 됩니까? 자네는 수사 중에 하고 수사 중인 사람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냐 물어봤더니만 당신은 5,500건의 고소가 제기되어서 현재 66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경찰청장, 네이버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차관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한 명이 4년간 하루에 5건, 6건씩 이렇게 고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을 못하고 한 1년 4개월 좀 더 기다려서 국가공무원 공무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는 학생민 언니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제기하더라도 그 내용, 그것이 이제 무혐의를 받게 되면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을 한 상태에서 좀 늦게 작년 9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또 공무원은 3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로펌이나 이런 데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남역 12번 출구 쪽에서 노무법인, 제가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노무법인 YK라고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시행할 때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저는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최초에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집행을 한 2년간 제가 하고 끝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부당 해고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노사분규 조정 관련된 업무들을 제가 한 1년 4개월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예, 쭉 하면서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 공직 마지막을 이제 산업안전 쪽으로 하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강의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 30명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하고 안전 문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좀 이용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대로 구축 안 하면은 그래서 중대재해 일어나면은 형사처벌할 거야. 누구를? 대표이사만 때릴 거야. 다른 사람 안 때려. 대표이사 때리면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때리겠다. 10억 이하의 벌금을 차겠다. 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무서운 법인데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아마 역량이 달라서 안 될 겁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량에 맞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좀 구축하자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자료고 정관영 씨하고 안전한 일부터 한번 같이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전한 문제로 토크쇼 형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살리자고 하고 해서 되게 신현준 씨하고 같이 여러 명 같이 모여서 안전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했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라고 해서 한 15분 정도로 같이 안전을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 요새 참 덥습니다. 더우면서도 후덥지근합니다. 장마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오고 비가 오는 것 같고 이 더운 여름철에 이 노동정책은 더욱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거는 22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반응 내용 신문 기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내용은 본사방선 노란봉투법인데 정부가 정의 기준만입니다. 아마 이게 하이닉스나 삼성이 광주에 공장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조합에서 야 그거 옮기면 우리 직원들 다 옮겨야 되니까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동의해야 되는 문제야. 동의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 하청업체 노조가 그 원청을 선택해서 교섭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나는 그 웰리스라는 그 음식 안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도급 준 건데 내가 이제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지금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이 좀 노동 문제 관련돼서 시끄러우니 대통령께서 아마 노란봉투 때문에 이렇게 노사관계가 보통 작년이나 그 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혼탁해지는 거 아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확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리 좀 해라. 지금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좀 우습긴 합니다. 좀.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노조법 내에 어떤 조항을 뜯어고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토대가 있는데 사용자는 누구로 한다. 네. 소리가 좀 싸. 예. 이 노조법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쌓아놓은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 규정이나 목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말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노동쟁의는 요런 정도야. 그 다음에 정의행위는 이런 것들이야. 이 정의 규정을 다 마련해서 토대로 밑에 바닥 공사를 하고 그 공사 위에 자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규정은 어떻게 해야 돼?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해야 돼? 재외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에 부당노동행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라는 내용들을 쭉 위에 건물을 쌓아놓은 구조거든요. 근데 이번에 2조 3조 노란봉투법은 위에 있는 건물의 이쪽 부분에 자꾸 흠집이 생기니 이 부분을 좀 대비하자. 이렇게 해서 대비한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기본 토대에 주춧돌 밑에 있는 부분들 두 개를 빼고 좀 더 키우고 어떤 부분은 좀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토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토대가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건물들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 처음부터 정의 규정을 바꾸어 2조 3조의 정의 규정 몇 개를 바꾸어서 위에 토대를 흔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이미 예상된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되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15년부터 계속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원청에 대해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들이 계속 됐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제 노란봉투법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조정하라. 이 사실 조금은 신중하지는 않은 부분이다. 저도 같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상된 문제였죠. 그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하라 그러니 이미 주춧돌은 몇 개는 빼버리고 몇 개는 새로운 걸로 막 넣고 크기도 잘 안 맞는 상태에서 위의 균열을 정말 잡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세계적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임기응변으로 다시 한번 좀 잡자라고 하니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할 텐데 참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이거 뭐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는 깊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미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산업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할 때 보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가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거나 아니면 밖에 누구 만나러 가거나 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뒤에 따라다니는 미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옵지로 갔는데 계산 다 하고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 이리 와봐라. 공무원 아니냐? 맞다. 그럼 너 오늘 골프 쳤는데 너 계산했냐? 안 했다. 같이 친 사람은 누구야? 물어보면은 아 형님입니다. 동생입니다. 작은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산 거죠. 근데 이게 업자돼 있거나 뭐 회사 사람이거나 이런데 야 그러면은 그 향수수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미행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런 걱정들은 이제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그냥 어디든 하고 싶은 대로 골프백에도 제 이름 달고 다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요새 끝나고 나서 계속 어디 길가를 다니거나 차를 몰고 가거나 하면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미행한다라는 느낌을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인지 뭔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뭐지? 내 차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 오늘도 차 몰고 오는데 뭔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누가 따라오지? 누가 따라오지? 이런 것들이만 야 이게 따라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 사회 내에 문명의 이익이 편리함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타고 선박 타고 해외 마음대로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그 문명의 편리함을 따라가는 이면에는 항상 나를 따라오는 미행하는 듯한 어떤 놈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그래서 150km 달리면 150km의 위험이 저하고 같이 따라옵니다. 미행합니다. 60km 달리면 60km의 위험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사실은 이제는 위험과 동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위험을 하면은 위험이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위험한 사람이라면은 와이프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다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과 편리한 세상 그냥 편안하진 않다. 이 이면에는 숨어있지만은 항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오히려 편리함의 극도로 올라갈수록 자주는 아니지만 빈도는 몰라도 강도의 위험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무한공항 같은 경우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탑승객들 전원이 사망하셨습니다. 사실 비행기의 발명입니다. 아주 운명의 이 편리함, 이 길을 발명한 건데 이 비행기의 발명은 추락의 발명이랍니다. 선배의 발명은 난파의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이라는 좋은 문명의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그 이면에는 항상 똑같이 동반하는 위험들이 그 크기만큼 그 현격한 정도만큼 같이 위험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세상 밑에 운명으로 깔려있는 이 부분에서 위험은 숨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일부러 거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반드시 출현하는 이 위험과 동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위태로운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 위험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걸 개인기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이 사라지면 위험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은 늘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조직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라는 것들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되는데 이게 인간은 늘 실수하고 이게는 늘 보장하고 이 가운데에서 위험은 관리를 해야 되니 이 관리는 사람의 개인기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시스템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 바로 위험의 관리의 핵심 부분입니다. 근데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 나오고 그 징역형을 때리겠다. 우리 갑자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사우디에 가서 지금 물량을 따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는데 거제도에 있는 100명 되는 조그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니 하청업체 걸려다가 사고 났는데 그 사고 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사우디에서 협상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을 때린다 라고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법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활동되고 있고 만들 성안이 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냐. 그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여전히 OECD 국가의 경제력에 비교하면 너무 처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약의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일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것도 뭐 합의에 의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수의 우위를 이용한 그 일방적인 어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만 도대체 우리나라의 안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 20년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한번 통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사망사고 이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국제적인 비교 기준이 사망사고 만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0명의 근로자당 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지? 이나 멕시코나 뭐 이런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입니다. 소위 우리보다도 좀 못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다 사고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쭉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사망사고 만인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건데 1 이하로 0.96으로 처음으로 발생한 게 2006년인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는 소득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처음으로 달성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딱 지난 후에 1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0.5 정도 초반에 이른 게 0.53이는 2016년입니다. 2016년에는 1인당 지표가 3만 불이 됐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경제력 수준이 올라가면 밥 먹고 배고픈 건 없으니까 의식주는 해결되고 나니 그 다음에 안전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 안전욕구에서 1억 정도 벌는 집안의 가정에 수입해서 1억 천을 벌기 위해서 내 나머지 여가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지 않겠다. 과토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망사고 만인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의 노력이냐?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부족하는 이 산업 구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 이후부터 문제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소득 3만 불이 되고 이제 4만 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16년, 15년이 0.53, 0.53 똑같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역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17년, 18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0.52, 0.52. 이것도 사실은 안 올리면서 0.515가 0.52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2년 동안 또 역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년도에 보면 0.4646.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0.4646. 2년치 또 역으로 횡보합니다. 개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 떨어져야 되는데 확 낮아지지 않고 0.4646, 0.4343 희한하게 2년 동안 역으로 횡보하고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또 2년 동안 횡보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구조가 202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참, 일부러 통계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939가 2023년, 2024년인데 영국의 경우가 0.07 정도 되고 독일이 0.08 정도 되는 걸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0.39, 일본도 0.12, 14 정도쯤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6배 이상 높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야, 이 개건 전체 상태 1년에 매번 한 8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고 질병은 그렇게 치고 사고로도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60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숫자를 현저하게 낮춰야 된다.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121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같은 경제 규모 인구나 뭐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600명 정도가 돌아가시니 이 부분을 현저하게 낮춰야 된다. 라고 해서 다양한 극악적인 처방들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정권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김영훈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이 해야 하니까 장관이 이야기하는 얘기였습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중대재해 반드시 감축됩니다. 7월 22일이 1주년이었습니다. 취임 1주년.
취임 1주년 보니까 상반기 금년도 6월 말까지 상반기 보니까 작년도 전년 동기 대비 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엄청난 성과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엄청나게 낮추었다.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곧바로 3월 20일 날 1사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안전공업 대전에서 14명 사망, 60명 부상. 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요. 3월 23일, 3일 뒤에 여기 영덕에 있는 그 발전소 수리하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2026년 5월 26일은 바로 요 앞입니다. 제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3명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저기 대전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서는 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옵니다. 잘 된다, 역대 최저의 성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사고가 펑펑 납니다. 7월 22일이 됐습니다. 7월 20일 날 됐는데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공사 현장이 멈췄었습니다. 공장 가동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22일 날 되는 날 하루에 전국에서 몇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까? 항생이다. 8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붙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8명도 이렇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안전기준과 정착되고 시스템이 정착됐다면 발생은 안 되는데 갑자기 또 8명이 생겨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에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34명이나 줄어들었다. 250명 정도 전체인데 작년에 비해서 34명이 줄어들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건설업에서는 3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설업이 3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4명 총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은요 25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전년대에 비해서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되면서 현장 자체가 푹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은 공장이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특히 뭐 반도체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 부분은 또 그다음에 또 석유화학 공장도 요새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최대까지 다니지만 그 중동 사태 때문에 하여튼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25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정착 안 되고 있다. 그런데 22일 날 일주일에 딱 되어서 이제 원래 이제 감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8명 돌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안전 시스템이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고장나 있고 아직까지도 작동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네가 다 책임져 하청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대재해 일어나면 너를 때릴 거야. 1명. 대표이사 1명 때릴 거야. 어떻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때릴 거야. 법인도 잘못했어.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 때릴 거야.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묵한 처벌만 해초리만 들고 채찍질만 한다고 해서 기업의 자체적인 예방 역량이 그냥 팍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해초리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자체 예방 역량을 견인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필드에서 실제 위험하고 접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의식과 문화도 함께 관여시키는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법을 개정해도 대한민국의 안전의 모양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제가 그 산업안전보호부장 하고 나서 매일 하루에 2~3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잠을 자기가 했는데 맨날 딩동딩동 전화 울리고 그래서 이거 이 사고 나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게 하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내 같은 업종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고 내용을 빨리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우리 같은 업종에 바로 옆에 있는 쪽에서 이런 사고가 났네. 우리도 좀 조심하자. 한번 챙겨보자. 라는 어떤 경각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한 방에 2,00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용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비용 제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 없이 10원도 예산 안 들이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1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고 가입한 사람이 다시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데 최소 전파 개수는 5건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까지 탑재해서 알려주는 홍보의 소통 플랫폼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인터넷에서 한번 정말 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의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강의 교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TBM이라고 그러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건설업에서는 33명이 감소했는데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25명이 증가해서 지금 상반기 이런 평가가 나왔고 갑자기 또 7월 달에는 중대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도대체 사고는 왜 일어날까요? 왜 1년에 60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시는가요? 한 가지 원인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퇴만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표이사 퇴만을 바꾸면 됩니다. 그때는 해초리 들고 때리면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엄청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고가 난다면은 원인은 그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원인은 중첩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중에도 마지막에 개별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과 행태 이것이 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늘 실수하는 존재다. 실수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실수를 그냥 실수했다는 결과물은 개인이 다 뒤집어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것을 사람이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라. 그것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통 그 사고 일어나는 것 관련돼서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우연히 그거는 항상 그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이 스위스 치즈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끝장으로 통과해서 관통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경우 5가지의 우연이 함께 합쳐지는 경우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막으려면은 4번째에서 이 스위스 치즈의 구멍을 막아버리면은 거기서는 적어도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부상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단막을 여러 개 만들고 저 구멍을 작게 만드는 작업 또는 그 구멍을 없애버리면은 적어도 몇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방어막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방어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치고 이 방어막을 촘촘하게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다. 사실 요새 일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현장에 나가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새 미치겠습니다. 제가 1인 5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인사, 회계, 영업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고 한 번 나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교도소 당장비를 걸으면서 저는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설계적인 결함, 피로, 작업과 교육 부족,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 이런 여러 가지 차단막들은 달리 이야기한다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교육을 안전교육을 명확히 하고 작업의 부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피로도를 낮추고 그리고 설계적인 결함 부분에 있는 데에 대한 유보수를 지속적으로 잘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차단막이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겹치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산업 안전을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전 대책이든 정책이든 접근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겠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두들 패는 방법이죠. 정신 차려. 제대로 해. 왜 못해? 처벌할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안전성을 지탱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삼각다리입니다. 이게 처벌 감독 접근법입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로 이 처벌 감독 접근법에 따른 정책입니다. 대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한번 일어나거나 조그만 사고 일어나면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해고
징계 이렇게 막 때리는 방법이죠. 근데 이 처벌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이것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체 기업의 자체적인 예방 역량, 산재 예방 역량 자체가 키워지지 않으면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은 회초리는 부러지고 종아리에 피는 날지언정 그 회사의 역량, 안전 역량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예방 역량을 키우는 작업들을 함께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2조 투자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예방 역량도 펴졌고 처벌 감독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은 확보될까? 안 됩니다. 끝단에 있는 마지막에 근로자들의 그 기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해이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대충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하에서는 항상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발이 처벌감독 접근법이라면 두 번째 발은 자체 역량 강화법이고 세 번째 발은 의식문화법입니다. 근데 이 중에 세 가지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다리는 엄청나게 튼튼하고 길고 아주 우람합니다. 근데 옆에 다리는 나무막대기 하나 걸쳐놨습니다. 그 옆에는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해서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묶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다리가 이런 식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위에 있는 안전에 물이 밑으로 쏟아지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접근법, 세 가지의 다리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튼튼한 다리가 처벌 감독 다리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처벌 감독 다리가 이 튼튼한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안전의식은 이렇게 허약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자체적인 예방 역량은 아주 작은 형태로 조그만하다, 역량이 크지 못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기울어지겠죠. 왜 기울어집니까? 원래 안전관리자를 뭐 한 명 투입해야 되는데 50명을 추가로 만약에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처벌 감독이 너무 강하면은 당연히 50명의 안전관리자들을 어느 쪽으로 투입할까요? 대표이사 방어막으로 여러 가지 위험적평가 자료나 여러 가지 이 캐비넷에 켜켜이 쌓는 어떤 서류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서류 만들다가는 현장에 있는 진짜 위험의 피해자한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자 50명 더 투입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은 이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다리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자체 예방력도 낮습니다. 대기업은 좋은데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떨어집니다. 안전의식과 문화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채찍기를 지금 성안에 둔 상태입니다. 혹시나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했는데 적용하고 50인 이상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늘고 적용 안 되는 비적용 대상 사업장 2020년도부터는 거기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중대재해가 줄여져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그 다음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 몸의 성장에서 제 몸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내 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영양소가 아니라 내 몸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의 영양소가 결국 나의 발육 상태,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최소량의 법칙인데 똑같습니다. 산업안전회 같은 경우도 안전에 이 오크통 안에 안전물을 담을 때 결국 안전의 물이 넘치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깨진 제일 낮은 부분, 이 최소한 미니멈 쪽에서 안전의 물이 쏟겨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를 빨리 막으려면 첫 번째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이 최소한을 다음번보다 이만큼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만큼 올리면 적어도 요만큼의 부분만큼 안전을 더 보호할 수 있고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쪽만큼 이만큼 올리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봉합하지 않고 그냥 깨진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서 이 뒤쪽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자꾸 보강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물이 안 쏟습니다.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여전히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취약한 미니멈 이쪽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벌 단속과 안전문화와 안전의식과 자체 예방 역량이 각각 통해 있다면 처벌 단속은 강하고 안전문화가 아주 낮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안전문화 쪽에 키워야 되는 겁니다. 처벌 감독을 키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현재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될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번 쭉 나열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리정돈 잘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 제대로 해야 된다. 작업적 안전 점검 회의 꼭 해서 인간의 망각의 한계, 기억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근로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위험 표지판 제대로 배치해야 된다. 안전작업계획서 마련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로또 꼭 해야 된다. 로또는 뭐죠? 이 완전 기계 이 유지 보수 작업할 때 잘못되면 이게 작업 이 버튼 눌려서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얼마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일 날 22일이었죠. 그때 지금 제가 그 사건을 좀 하고 있는데 만도 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유지 보수해야 될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 있던 2인 1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줄 모르고 작동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협착 1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1인 로또를 꼭 해야 되고 작업 허가서, 안전상생 협력,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 평가나 인력 예산 제대로 투입하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불시에 어떤 위험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기업 현장에서는 쭉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에서 물은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 우리 국가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분석해내고 그 부분의 뗀지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연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하냐 이 부분은 이제 좀 각 기업마다 찾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강의를 가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올해도 월드컵에서 4강은 아니어도 8강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축구를 가지고 안전의 필승 전략을 한번 짜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짜봤는데 이게 30강도 못 가고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축 빠져갖고 야 이거 폐기 처분할까? 이런 뭐 30강도 못 간 축구를 가지고 왜 안전에 밑대? 그러면 안전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나서서 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꾸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축구 같은 경우는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격진, 미드필더, 수비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공격진, 수비진, 미드필더진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코치하는, 지시하는 이 감독진, 코치진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질서, 게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레드카드와 아니면 옐로우 카드를 들고 심판이 보라기 보는 이 심판진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 조합 65m 가로 108m의 이 축구 경기장 안에서 106m의 축구 경기장 이 사각형 안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건데 공략을 하는 거죠. 산업안전도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은 외부적으로 이 정도 안에서만 일해 이거 안 하면은 반칙이야 반칙하면 처벌할 거야 호루라기 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뭐죠? 바로 심판진입니다. 이게 피파입니다. 피파가 심판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피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로 산업안전으로 이야기하면은 처벌과 감독 접근법입니다. 이 처벌 감독을 주로 하는 부분이 밑에 있는 심판진이고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전체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부가 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안전이라는 골대 안에 골을 많이 넣어야 축구는 이기는 거죠. 그리고 중대재해라는 이 골대, 우리 골대 안에 골을 안 먹어야 이기는 게 축구입니다. 10골 넣었는데 11골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는 겁니다. 안전경기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기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되고 지지 않으려면 골을 나가야 됩니다. 이기려면
누가 골을 넣습니까? 골을 저기 골키퍼가 골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넣어요. 손흥민이 같은 유능한 스트라이커가 저 안전이라는 골대 안으로 골을 유효스틱을 많이 쏘고 그것이 골대로 넘어갈 때 들어갈 때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공격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격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위험성 평가. 손흥민에 해당되는 것이 각 기업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손흥민 같은 스트라이커 바로 위험성 평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다. 이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험성 평가 손흥민이 골을 찼는데 전부 다 똥골을 이렇게 옆으로 차면은 골 안 들어갑니다. 골대 안으로 쏴야 이 골키퍼가 못 막으면 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스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유효 스팅이 바로 해당되는 게 T뱅. T뱅은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한 것이 여기 위험해. 그러면은 그것을 그날 아침 출력하기, 일 작업 나가기 직전 바로 5분 내지 10분 동안에 걸쳐서 야 오늘 위험한 공격은 여기야. 특히 주의해야 되는 이 부분이야. 신경 써서 서로 좀 잘 챙겨주면서 일을 해야 돼. 포인트 뭐라고?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5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험성 평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끝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전달되는 마지막 최종 과정입니다. 이게 유효스입니다. 이러면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격진인데 문제는 10골을 넣었는데 11골을 먹으면 지는 거죠. 11골 안 먹도록 한 골도 안 먹기 위해서는 역시 수비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비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스위퍼,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유명한 스위퍼 있죠, 감독이. 이 스위퍼는 뭐죠? 스위퍼가 그냥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골이 넘어올 때 빗자루로 휙휙 쓸어서 위험이 다 분산되어서 우리 골대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이 스위퍼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킵니다. 위험한 행동을 줄입니다. 안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비진이고 이것은 안전의식과 문화가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비진에 해당되는 것이 안전의식과 문화다. 이것이 무너지면 10골 넣어도 11골 먹기 때문에 집니다. 우리나라 복지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공격진에 가담하고 어떨 때는 수비진에 가담하면서 열심히 뛰는 앵커맨이나 하드워크 같은 이 선수들이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정부에서 기술지도, 컨설팅, 안전진단, 근린사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기에 지원해주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소 아무래도 협력사가 있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노하우와 기술력이나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안전상생 협력 여러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이 바로 이 미드필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쪽에 렌트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쪽으로 다 볼이 들어와서 볼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에 코치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다. 아니면 바로 쥐가 났다. 이 사람 빨리 빼자. 다른 사람 대체. 라고 하면서 빨리 대체해주는 긴급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누가 하는 거죠? 코치진이 하고 이 코치진은 그냥 그때 마음대로 막 사람을 막아 넣는 게 아니라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미리 다 설계하고 저 부분에서 플랜 B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빨리 플랜 B로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그냥 너가 이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상태가 뭐냐? 그게 안전보건관리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심판진에 해당되는 것이 처벌감독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처벌감독 심판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 심판진의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맏형이 중대재해처벌입니다. 심판 주심이 해당됩니다. 이 주심은 무지무지 무서운 사람입니다. 현재 보면은 한 여건 돼 있는데 2,000건 정도의 사건을 2022년부터 감독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검찰에 송치된 게 한 5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아직 1,500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많은 것은 3년째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려웠습니다. 판결 확정된 게 130건인데 그 중에 실형이 13건입니다.
법정 구속된 거나 한 사람이 13명이 되는데 이 13명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전력이. 그 다음에 동정 전과가 있거나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로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 이런 저항들이 있으면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가보니까 무죄 선고도 13건, 1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내용들이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고 또 잘 방어하고 잘 이야기하면은 이 무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청은 이런데 동생이 첫 번째 동생이 보면은 산악범입니다. 산악범 7년 중대재해 일어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저거는 경찰에서 합니다. 나머지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요. 얘기할 때 요새 조금 늘어나는 게 옛날에는 압수수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웬만한 사회적 여파가 있거나 조금만 뭐 하고 협조 잘 안 하면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면 본사와 현장을 함께 압수수색 들어가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한 명만 팹니다. 다른 사람은 안 봅니다. 한 명만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명 패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굴 팹니까? 공장장과 현장 소장을 팹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때리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형법은요, 밑에 과실을 실제로 한 밑에 일반 관리자, 일반 직원, 과실을 행한 사람, 그 사람들을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3층으로 패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층을 빼고, 중층을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때리고, 밑에 경찰에서는 과실이 있는 사람,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과실 있는 사람을 헌법, 업무상 과실처럼 때립니다. 3중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거기에다가 사촌이 또 가세합니다. 작업중지합니다. 작업중지 1개월 공장 작업중지해버리면 현대인 자동차가 1차 변제해서 부품, 독점공급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은 그냥 현대자동차가 쓰는 겁니다. 안전진단 명령 내리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특별감독 들어오는데 감독 들어오면은 안전감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근로감독하고 차별감독하고 모든 감독이 한꺼번에 요새는 들어갑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중대재해 일어나면은 그냥 산업안전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유족 보상 문제 있죠. 사고 출석하면은 보통 창고인들 20명씩 부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조그만 회사는 창고인 진술하러 가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 공장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나 이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중대재해는 안 하는 게 정책이다.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쭉 보면 여기 있습니다.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15가지 항목을 제대로 지켜, 제대로 안 지켜고 사고 나면은 중대재해 일어나면은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을 때릴 거야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대표이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저 우측 보면은 반기 점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반기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대재해는 점검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이 서류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하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점검 단기별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니터링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도 이 단기 점검으로 이거는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 위험은 우리 회사 내에 어디에 위험한 부분이 있지라고 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확인 점검 개선,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최고 많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 두 번째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이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을 법적인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한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했다고 걸립니다. 안전관리자 5명 채용하고 보건관리자 3명 채용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평가 하나도 안 하고 분석도 하나도 안 했어. 이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느냐, 안전보호 목표와 경영 방침을 제대로 설정했느냐, 그 다음에 비상사항에 대한 조치 매뉴얼을 제대로 만나고 연습하고 실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내용들이 가장 많이 15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SPL이라고 그 SPC 그룹의 이 자회사입니다. 협력사입니다. 제가 있을 때 사고가 나서 현장에 제가 나갔는데 그때 21살짜리 여자의 한 명이 이 돌아가는 반죽기에 끼어서 머리카락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이 전체로 돌아가다가 결국 반죽 안에 있던 반죽기에 이 물건이 코와 입을 다 막아보면서 침식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1분에 14번 돌아갑니다. 1분에 14바퀴. 그게 더 요만합니다. 만질만한데.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이 걸리면은 자르든지 손이 들어가면 손을 자르든지 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되어서. 그게 결국 침식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 1심이 판결이 났습니다.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속 안 됐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만 때렸습니다. 요번에 항소심에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대표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집행유예도 3년으로 해서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1억에서 20억으로 갔습니다. 이 양벌구정이거든요. 대표이사 처벌과 법인 한꺼번에 처벌합니다. 그런데 20배로 올랐습니다. 벌금이. 역대 지금까지 최고의 금액입니다.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채 주걱을 들고 반죽기에 계속 이렇게 누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끌려 들어가거나 머리카락이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통은 보면은 끄고 스위치를 끄고 그걸 해야 되는데 끄지 않고 틀어놓은 상태에서 반죽기를 주걱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몸이 끌려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입니다. 끄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덮개를 개방한 채 주걱으로 이렇게 누르는 관행이 이 회사에서는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것을 방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잘못됐다. 그 부분을 조직적으로 방치했다. 라고 하면서 20억을 20배로 늘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양형이 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국할 때 이 법원의 판단 경향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서류만 비치해서는 안 된다. 서류 비치했더라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이 과정이 결여됐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한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적 체계 구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행 점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자 대표이사는 직접 보고를 받고 검토해라. 하다못해 매번 하는 않더라도 한 달 단위로 지금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어. 한번 전체적인 결과 보고 해봐. 이 부분에서 하자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이런 지시 서류를 꼭 만들어. 예. 근데 요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무서운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노동안전종합대책이라고 이건 정책의 방향입니다. 작년 9월 15일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나서 향후 5년간 추진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노동안전종합대책이라는 걸로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지원 내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제일 1, 2, 3, 4 과제가 있는데 네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가 보면은 처벌 감독입니다. 감독 강화하고 처벌 강화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줄여봤는데요. 형사처벌 최대치로 강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뭘 또 강하게 해? 맞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구형이나 선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량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년, 3년밖에 안 나오고 실형을 별로 안 주더라. 그러니까 실형을 많이 때려라. 양형을 많이 기준으로 올려라. 라고 하면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장관님하고 그 양형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고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 자체가 일단 올라가고요. 근데 형사처벌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경제벌이 안 했는데 경제벌을 강화하겠다. 요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경제벌의 핵심적인 게 뭐죠?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중대재해 일어난 사업장에 때리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영업이익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때는 최소 30억을 때리겠다. 이건 뭐죠? 중대재해 처벌법에 50억 미만 벌금 때리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또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일정 때문에 통과는 안 됐는데 금년 중 하반기 국회에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적 제재도 역대급합니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시키겠다. 중대재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뭐죠? 영업정지 강화하겠다. 그리고 영업정지 2번 받고 세 번째 또 영업정지 사유가 되면은 건설회사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곧바로 등록 말소합니다. 이렇게 지금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선분양 같은 경우도 제한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중대재해 일어날 때 선분양 제한, 건설회사 제한해버리면 정말 자기들이 돈을 뭐 7%, 8%, 10%를 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1조 아니면 5천원 그렇게 되면 못 사죠. 기업 가치, 주가도 저하시키겠다. 이건 뭡니까? 중대재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곧바로 즉시 신고하도록 공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중대재해 한번 일어나면은 거의 힘들 줄 알아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 강화의 축이 6개인데 형사, 감독, 자금조달, 주식제재, 행정제재,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보시고 감독도 강화한다는 거고요. 경제를 강화가 이게 과징금 신설하는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 건설회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년에 3명 발생하고 그 다음에도 또 3명 발생하고 각각 3명 발생하면은 영업정지 3개월, 5개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어제 옛날에 거더 무너지면서 안성에서 사고 났던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3명 이상 돌아가면은 거기에 또 영업정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명 이상이 또 사망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 말소입니다. 근데 3명 이상 1년에 건설회사는 좀 있거든요. 사망사고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감원의 전자공시 내용입니다. 전자공시 내용이 옛날인데 쭉 이렇게 우리 회사요 얼마 전에 사고 났어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공시에 중요사항 올리는 거하고 똑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무조건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시행돼서 바뀌는데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은 작년 10월 29일 날부터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만전을 잘하고 있다는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마침 그 바로 직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던 삼성물산이 1번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 밑에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내용이 원포는 아닙니다. 이미 4가지는 법이 개정되었고요. 지금 아까 말하던 이런 내용들은 국회 본회의에 2월 19일 날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꼭 통과될 내용. 그래서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3분 지났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만 좀 그만해라 근데요. 안 넘어가요. 아니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무서운 놈만 지금 설명드렸고 처벌 감독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서운 놈 아니고 아까 봤던 자체 예방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위험성 평가.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더라도 그거는 쥐에 바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아로쳐 준다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행동하면 그래야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TBA, 그래서 작업적 안전조건회의를 제대로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체 예방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들이고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제일 머리의 기능, 사람으로 보면 머리의 기능을 가진 안전보건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손발의 기능을 가진 부분, 그 다음에 또 자율신경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혈관이나 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는 내용들을 아까 15개 항목을 쭉 적어줬는데,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그 안전경영 방침과 목표,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런 부분들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은 그 밑에 손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혈관에 관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수행하는 도구, 위험접촉과 제대로 하고 TBM하고 안전교육 제대로 시키는 것. 이 부분이 해당되면 나머지 자율신경,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조치로서의 시스템 구성 요소는 아까 말했던 비상대응 매뉴얼이나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점검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면은 그 소위 말하는 자체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조금 느린 놈인데, 그게 아까 말했던 안전의식과 문화입니다. 안전의식과 문화를 올리는 방법들이 가장 진짜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자료 갑자기 3분 딱 지나니까 자동으로 정리되고.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아마 1시간 정도 강의하기에는 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우리 내 선배님들하고 할 때는 좀 너무 디테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나 노동정책 관련해서라도 질문이 좀 있으시면 한번 갖고, 아니면 없으시죠? 자, 질문.